네, 안녕하세요. 네, 2022년 광주 민주포럼에서 5.18 기념재단과 그리고 전북대 동남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위기와 국민국가의 진통이라는 세션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국제민주연대의 나현필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비록 뵙지는 못하지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바로 저희 준비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요. 바로 첫 번째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미얀마 소수종족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국민국가의 진통이라는 주제로 전북대 동남아연구소의 김희숙 박사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발제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북대 동남아연구소의 김희숙입니다. 저는 저희 지금 세션 제목이 미얀마 민주주의의 위기와 국민국가의 진통이라는 제목인데, 저는 지금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온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소수 종족과의 문제를 풀지 못한 데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저항운동 진영에서 소수 종족과의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앞으로 이런 연대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이제 그간의 한계라고 할 만한 것들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소수 종족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내용들일 수 있는데, 저는 이 발표에서는 그렇게 시간이 넉넉지도 않기 때문에 주로 그동안에 이들의 시민적이고 정치적인, 특히 정치적인 권리를 제약해온 선거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 이제 2021년에 쿠데타가 발발한 이후에 반군부 통일 전선이라고 할 만한 각계 각층의 시민사회 집단들이, 사회 집단들이 모여서 통일 전선을 이루고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히 소수 종족과의 연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그 소수 종족과의 소수 종족과의 연대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게 된 배경에는, 일단 처음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시민 불복종 운동이 굉장히 평화로운 시위로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군부의 강경 진압이 있었고, 그 강경 진압에 맞서서 시민들 역시 무장 투쟁으로 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제 탄압을 피해서 소수 종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으로 달아났었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무장 항쟁을 전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과정에서 소수 종족 무장 집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군사 지도를 받고 훈련을 받고, 그래서 이제 무장 투쟁을 하게 됨에 따라서 더더욱 소수 종족과의 연대가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렇게 민주화 운동 세력과, 그러니까 저항 운동 진영과 연대하고 있는 소수 종족의 그 연대 상황을 보면 모두가 다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미얀마에는 20개가 넘는 소수 종족 무장 단체, 그러니까 에스닉 암드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해서 EAOS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집단들 중에서도 이제 주요하게 그 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집단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집단, 또는 완전히 냉담한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집단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이제 현재 KNU라고 하는 카렌 내셔널 유니언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이 있고, 이들 집단 같은 경우는 이제 KNLA라고 하는 무장 조직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KIO라고 하는 까친 인디펜던스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 기구가 있고, 그다음에 이들의 이제 무장
조직으로 KIA라고 하는 무장 단체가 군대가 있는 것이죠. 그 외에 이제 KNPP라고 하는 까레니족의 정치 기구가 있고 또 친족의 정치 기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4개 단체, 까렌과 까친과 까레니, 그다음 친의 집단들이 종족 단체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반군부 무장 투쟁에 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집단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이들 같은 경우에는 군부 탄압을 피해서 이제 도주한 시민들이나 정치인들을 보호하고 또 CRPH라고 하죠. 2020년 총선에서 선출된 의원들이 구성이 모여가지고 구성을 한 의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의회에서 2021년 3월 31일에 연방 민주주의 헌장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방제의 꿈을 이제 실현하기 위한 그런 토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와 관련한 협상들을 이들 단체와 논의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NUG를 구성하고 또 NUCC라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들 단체와 이제 주요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이후에는 코로나19하고 이제 인도적 문제, 굉장히 많은 피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인도적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이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뭐 그 각각의 단체들의 이제 활동 현황을 보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요하게 활동하고 있는 4개 단체들이 있는데, 이제 KNU와 KIO라고 하는 까렌과 까친의 무장 단체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가장 최전선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KNU 같은 경우는 오래된 독립 이전부터 결성되었던 정치 기구였었고, 그 다음에 무장운동 단체들도 굉장히 그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역 기반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 지역 시민들이 이제 나서서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하는 상황에서 이들 무장 단체들도 모른 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이제 그 지역 사회와 함께 움직이면서 무장 투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들이 자신들이 일정한 그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그 거버넌스의 지지 기반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나서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 단체 같은 경우는 그 오랜 역사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통치력, 통치권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CNF나 KNPP라고 하는 까레니라든지 친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은 오랫동안의 평화 상태였던, 이미 1989년 이후에 1990년대 군부하고 양자 협정을 체결을 해서 전쟁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지역이었었는데, 이들 같은 경우에 또 마찬가지로 시민 불복종 운동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그 오랜 그 평화 상태를 깨고 다시 전쟁 지역으로 부상을 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 관심 가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들 지역에서 굉장히 격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은 이제 오랫동안 평화지대였기 때문에 무장 세력들이 거의 없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 친랜드 방위군이라든지 이런 시민 저항군들이 많이 형성이 됐었고, 이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기존에 있던 무장 세력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새롭게 종족 기구이면 종족 무장 세력이면서 그 다음에 시민 방위군의 연합체로서 이제 이런 새로운 민병대들이 결성되어서 무장 투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되게 이상한 그런 움직임도 있는데, AA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라칸 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017년에 로힝자 사태가 발발을 했을 당시에 이제 군부가 여카인주에 대한 군사 작전, 클리어런스 오퍼레이션이라고 했던 군사 작전을 전개하게 된 배경은 이제 AA가 국군, 그러니까 미얀마 군의 보안 초소를 이제 공격한 일이 이제 그 시발점이 됐었는데, 바로 그 AA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가장 격렬하게 군부에 맞서서 싸움을 하던 그런 무장 조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쿠데타가 발발하기 직전인 11월에 이제 군부하고 2년간의 격전을 끝내고 갑자기 돌연 휴전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쿠데타가 발발한 이후에는 이제 여러 그 주요한 무장 운동 세력들이
시민들의 저항 운동 진영하고 그 연대를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완전히 침묵하면서 NUG의 동참도 거부하고 그리고 독자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 같은 경우에는 쿠데타 상황을 잘 활용을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역하행주에서 자신들의 주도권, 그러니까 뭐 지역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그 역하행주가 그동안에 미얀마의 주류 사회하고 비교되게 굉장히 오랫동안 핍박을 받아왔던 지역이었고 그런 이유로 이제 격전을 해왔던 것이죠. 독립을 요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제 쿠데타 상황에서 자신들의 자치권을 가장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샨 북부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활발하게 전투가 이루어졌던 곳이 이제 샨 북부인데 가장 큰 무장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UWSA라고 하는 연합 와군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주로 중국의 한족 계열이에요. 그래서 중국하고 굉장히 오랜 관계를 맺어왔었고 사실 이들 같은 경우는 1989년에 이제 해체가 된 버마 공산당의 이제 분열 세력들입니다. 버마 공산당이 1989년에 이제 해체가 되면서 4개의 무장 단체로 나뉘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UWSA이고 그 옆에 NDA라든지 그다음에 TNLA라고 하는 그 나머지 SAPP와 RCSS라고 하는 샨족 단체를 뺀 나머지 단체들이 이제 바로 버마 공산당이 해체되면서 분열된 무장 세력들인데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제각각 다른 태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여기에서는 군부하고 KNU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연합 전선을 이제 펼치면서 군부에 맞서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죠. 이런 만큼 이제 여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큰 주였었고 여기에 많은 이권들이 달려 있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가 싸우면서 어떤 집단이 이제 주도권을 갖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소수 종족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라는 것들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미얀마에서 시민 불복종 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저항 운동 세력들이 소수 종족과 연대를 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일각에서는 이제 이때야말로 기회다. 소수 종족과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연합해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루지 못했던 연방제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가고 있다라고 그런 기대를 품을 수도 있지만 현실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적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입장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을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거는 제임스 스컷이라고 하는 잘 알려져 있는 학자죠. 그래서 조미아 지배받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은 아니고요. 그림은 딴 데서 나왔습니다만 이 조미아라고 하는 곳이 사실 미얀마에서 소수 종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 타일랜드, 버마에 이르는 멀리는 네팔과 부탄에까지 이르는 이 지역이 바로 조미아라고 불렀던 지역이고 스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평지 국가와 산지의 그 관계, 이 변증법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동남아시아에서의 역사적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이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나 스컷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 식민지 시기의 유럽인들은 산악 지역의 정치적 문화적 자율성을 인정하여 산악 행정 체계를 세웠다. 식민 지배의 적개심을 품고 있는 평지의 주류 종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평형추였던 셈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산악 지역과 그다음에 평지의 국가들이 맺고 있는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식민 통치 세력들이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하는 분리 지배의 전략을 사용을 해서 이 평지 국가와 소수 종족들의 관계, 그러니까 산악민들이 이제 주로 소수 종족들의 세계였던 것이죠. 이 관계를 서로 이제 분리시키는 그래서 소수 종족들로 하여금 어떤 국민 국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좋게는
그냥 주변적인 위치에 있었다라고. 그리고 나쁘게 말하면 식민 통치 세력과 같은 편을 먹고 이제 독립운동에 나서지 않았던, 오히려 반대하는 세력의 편에 섰었던 그런 역사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주류 종족에 의해서 국가가 형성되었을 때는 국가에 의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침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기도 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조미아에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뭐 문학 작품처럼 서술이 돼 있지만 미얀마만큼 이 스컷의 조미아에 대한 서술이 가장 정말 역사적인 현실로서 잘 들어맞는 그런 곳이 없을 정도로 평지 국가와 산악의 소수 종족과의 관계라는 것이 이러한 형태로 전개되었던 곳이 바로 미얀마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얀마의 역사를 보면 이제 오랜 반목과 충돌 그리고 협상의 역사였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그런 역사를 한편으로는 이제 기억하면서 이제 그것과 다른 형태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오랜 그 조미아에서 묘사되었던 평지 국가와 산악 종족 간의 그 관계라는 것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반목과 충돌의 과정이었는지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미얀마의 소수 종족들이 활동하고 있고 그 분쟁 중인 그런 상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그 조미아에 해당하는 산악 지역을 뺀 굉장히 적은 일부 지역만이 평화로운 상태이고, 사실 거기도 평화롭다고는 할 수 없죠. 거의 양곤과 미얀마의 중앙지대로까지 무장 단체들의 활동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학자들은 미얀마에서 정작 이제 교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전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지역들은 전체의 3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실제로는 몇 퍼센트 지나지 않지만 실제로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미얀마 전체에 거의 3분의 1 이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미얀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까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분쟁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인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런 상황들이 이제 전개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고 됐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반목의 역사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그 소수 종족 내부에서의 문제라는 것들도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그런 답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 지금 삥롱 협정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NLD 정부가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까지 21세기 삥롱 회담이라는 이름으로 전개했던 삥롱 협정 같은 것도 아웅산이 주도를 했었죠. 독립 이전에. 그랬는데 사실 이게 미얀마 연방제의 어떤 상징 같은 그런 이름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 삥롱 협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완전한 약속에 불과했었습니다. 아웅산이 그때 삥롱 회담을 할 당시에는 친족하고 까친족하고 샨족, 이들 세 종족의 리더들만 이제 참석을 한 상태였었고, 그다음에 이후에 1947년에 헌법이 만들어져서 이들의 자치권에 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자치권이라는 것도 여기에 있는 참여한 모든 소수 종족들에게 자치권을 준다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샨족이라든지 까레니족에게는 독립하고 나면 10년 후에 너희들에게 자치권을 주겠다, 이런 것을 이제 1947년 헌법에도 못 박아놨습니다만, 그 외에 나머지 이제 친주라든지 까친주라든지 까레니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 자치권을 뭐 독립 후에 한번 고려해 보겠다는 등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때 당시에 소수 종족의 그 자치권이라는 것을 인정한 최초의 역사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미얀마의 연방제 실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미얀마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복잡해지게 된 계기들은 이제 군사 정부에 의해서 정전 협정이 이루어지면서였었습니다. 1989년부터 2008년까지 첫 번째로 미얀마에서 평화 협상, 그러니까 정전 협정이 벌어졌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연합 와군 같은 경우가 1989년에 버마 공산당이 해체되면서 이제 분열되어 나온 세력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은 1989년에 버마 공산당이 분열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마 공산당의 존재라는 것은 버마 건너편 국경 너머에 있는 중국이라는 존재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마 공산당이 버티고 있는 한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당대 당 전략, 중국 공산당 대 버마 공산당이라고 하는 당 차원에서의 연대라는 것들을 무시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버마 공산당이 해체가 되고 난 다음에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겨나는 거죠.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특히 이 시기에 이제 버마 공산당이 해체되고 나서는 이제 중국하고도 국경 무역이 합법화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들 지역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제 버마 공산당이라고 하는 큰 세력들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더 쪼개진 소수 종족들이 이제 힘이 약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들 힘이 약해진 종족들을 대상으로 정전협정을 체결을 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 시기에 이제 소수 종족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들이 미얀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의 원천입니다. 천연 자원 같은 것들이 많이 매장되어 있고, 또한 국경 무역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여기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권이 만들어지는 그런 장소가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어떤 경제적 침탈이라고 할 수 있는 과정들이 바로 정전협정하고 같이 이루어졌던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까 샨주, 중국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샨주라든지 까친주라든지 이런 데에서 종족 집단들끼리 서로 싸우는 이런 현상들이 바로 이런 정전협상의 결과로 나타난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관철된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부가 이제 메이저 에스닉 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집단에게는 좀 더 많은 경제적 이권과 지원 이런 것들을 해주고, 그다음 작은 집단 같은 경우는 그냥 병력 자체를 굉장히 작게 축소시켜가지고 정부 군 휘하로 편입시켜버리는, 그래서 군대에는 이제 변경 지역으로까지 군사력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소수 종족 집단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적 이권을 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러면서 군부와 일정한 관계를, 경제적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때 정전협정이 체결이 된 다음에 굉장히 뭔가 좀 더 평화가 안착되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정전협정의 결과로서 나타난 현상은 지금과 같이 이제 무장투쟁이 훨씬 더 격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개혁 개방 이후에 정전협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정전협정이라는 것이 그 수많은 소수 종족 단체들하고 적극적인 어떤 평화 안착을 위한 그런 행위로 나아가지 못하는 데는 이런 이전 시기에 이루어졌던 정전협상의 그 문제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 2015년에 NCA, 전국 정전협정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과정들에서 8개의 주요 소수 종족 단체들이 서명을 했고, 그다음에 2018년에 이제 NLD 정부에서 삥롱 회담에서 2개가 더 추가로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아직도 많은 시민사 그 종족 무장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미얀마에서 분쟁 상황이 끊이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실향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금 현재 코로나19와 그다음에 쿠데타 상황으로 인해서 미얀마의 실향민들이 이제 거의 160만 명에 이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수는 로힝자족이죠. 아무튼 이런 역사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얀마에서 그 소수 종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들이 그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하고, 정부와 그다음에 군부와 종족 집단이라고 하는, 그리고 종족 집단에서도 종족의 그 거버넌스 기구가 있고, 또 이제 무장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 간의 관계도 꽤 복잡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들이 이제 한 국가 안에서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구조적인 차별을 받아온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정전협정이 군사 정부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는 이들은 당연히 국가의 통합을 저해하는 어떤 내부의 적으로서 규정이 돼서 언제라도 군부가 그들의 생명을 앗을 수 있는 그런 상대였었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이들의 지위를 보장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조차도 굉장히 차별적인, 그래서 이들의 어떤 정치적 권리라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배제하는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정치적 개혁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개혁 개방 이후 2011년 이후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모든 지금 미얀마 민주화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되고 있는 2008년 헌법이 이제 그런 근본적인 제약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얀마에서 소수 종족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어떤 형태로 제약을 받고 있는지를 보는 그 한 창으로 저는 이제 선거 제도라는 것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2008년 헌법이라든지 1974년 헌법이라든지 미얀마 헌법에서는 이제 그 미얀마의 소수 종족들이 주로 살아가고 있는 7개의 스테이츠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곳과 그다음에 버마족들이 주로 살아가고 있는 리전이라고 하는 7개 지역에 대한 그 대표자 선출권을 동등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버마족과 소수 종족들이 다 동등한 정치적 발언권을 가지고 있고 대표자를 뽑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이제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굉장히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으로 대칭성을 이루고 있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그거는 행정상의 구분일 뿐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죠. 제가 이걸 다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요는 제가 이제 구구절절하게 다 적어놨으니까 요는 뭐냐면 스테이츠에서 이제 각각의 대표자들을 뽑는다 하더라도 그 대표자들이 그러니까 소수 종족들이 살고 있는 곳에 그 대표자들이 소수 종족의 입장을 보장할 수 없는 형태의 헌법 구조, 그러니까 선거 제도가 만들어져 있고 특히나 이제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는 가장 단적인 예가 이제 에스닉 어페어스 미니스터라고 하는 종족 문제 장관이라고 하는 그런 직책인데 여기도 보면 전체 인구의 0.1% 그러니까 미얀마 인구가 5,400만 정도가 되니까 5만 4천 명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류를 형성하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는 종족 문제 장관이라는 것을 선출할 수가 있게 돼 있는데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 리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곳은 대부분 다 버마족들이 주류인 그런 곳입니다. 그런 데서는 이제 당연히 까레인이라든지 라카인이라든지 뭐 이런 종족들 소수 종족들이 민족 문제 그 장관이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친 스테이트 말고 어디나요? 그러니까 친 스테이트 보면 이제 바마, 그 다음에 까잉, 카렌주에서도 보면 바마, 그 다음에 뭐 등등 이게 소수 종족 지역에서 버마족들이 이제 종족 문제 장관으로 선출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소수 종족들의 지위를 보장하고 그들의 정치적 권한을 보장하는 형태로 법이 제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그 숫자에 따라서 가령 다수인 버마족이 어떤 지역에서는 소수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들의 대표자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선거 제도가 있다는 것이죠. 네. 아무튼 뭐 그러한 형태의 이제 그 소수 종족들의 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형태의 선거법이 2008년 헌법에서 그대로 남아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NLD조차도 이런 그러니까 2008년 헌법의 그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개헌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NLD조차도 때로는 2008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그런 권한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훨씬 더 강하게 주장을 해오는 그리고 소수 종족들의 권익을 손상시키는 그런 행동들도 해왔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15년 총선에 비해서 2020년 총선 때 훨씬 더 많은 선거 취소 지역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15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러한 선거에서의 문제들이 바로 결국에는 2021년에 군부가 쿠데타를 정당화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었었던 것이죠. 제가 네, 일단은 토론자 선생님들께 제가 그 발표문은 보내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제 토론 시간에 조금 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얀마의 현재 상황을 이해할 때 가장 필수적인 소수 종족 그리고 지금 이제 소수종족 무장단체 문제와 그에 대한 역사적 배경에서부터 상황까지 네, 설명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점 송구합니다. 계속 마지막 이제 김승희 박사님 발표에서 로힝자 선거권 문제가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가장 많이 지금 미얀마에서 건국 쿠데타 이전에도 집을 잃고 지금 난민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로힝자 분들이고 또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방글라데시에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다. 한국에서 바로 이 로힝자 난민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법인 아디인데요. 네, 공선주 활동가님께서
90만 로힝자 난민촌에서의 삶과 기억할 수 없는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홍선수 선생님 시간 한 네. 4시 55분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아디에서 로힝야 난민 여성 심리사회 지원 회복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선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희숙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미얀마의 역사와 소수민족 관련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제한 관련한 설명을 어렵고 복잡한 설명들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정치적 구조적으로 차별과 배제의 역사를 가진 미얀마에서 이 소수민족인 로힝야 사람들의 일상은 어땠는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난민 캠프에는요, 총 34개의 캠프가 있고요. 92만 5천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라카인주에 국내 실향 및 로힝야 사람들이 캠프 안에 또 캠프 바운더리 안에서 살고 있는데 약 21개 구역에 13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로힝야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전에 가장 크게 로힝야 사람들에게 금지당하고 있는 내용들을 몇 가지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캠프는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2019년도에 방글라데시 정부에서 철조망 설치 계획을 발표해서 2020년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철조망 설치가 완료돼서 방글라데시 34개 로힝야 난민 캠프에는 모두 이렇게 철조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철조망이 있는 캠프 밖을 나오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생긴 캠프 출입 허가증을 소지해야만 캠프 출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치료 목적으로 의료시설 방문하기 위해서도 이런 캠프 허가증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요새 의료 목적이더라도 캠프의 이동이 많이 제한되어 있고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한되어 있는 것이 바로 로힝야 난민 캠프에서 인터넷 서비스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휴대전화와 아이패드, 태블릿 PC 같은 모든 전자기기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여기 PPT에서 보시다시피 이러한 이유로 이런 명목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인도적 지원을 현장에서 지원할 때는 이러한 인터넷 제한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2019년 9월부터 제한을 했는데 미얀마 라카인주와 친주에서도 미얀마 정부에 의해서 인터넷 사용이 좀 제한되기 시작했죠. 적절한 인도적 지원 서비스가 지원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 캠프에 철조망이 처 있음으로 해서 작년에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캠프에서 약 150건의 화재가 있었고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7일 사이에 57건의 화재가 났는데요. 이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철조망이 있어서 대피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이런 코로나 상황이 지금 지난 2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는데 코로나나 홍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도적 지원 활동가들에게 긴급하게 현지 캠프 안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기기 사용 제한이라든지 인터넷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서 이런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긴급 대응이 좀 불가한 상황들이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미얀마에 거주하고 있는 라카인 사람들과 친척들과 전화로 소통하고 인터넷으로 소통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18개월 동안 교육센터가 이제 폐쇄되었는데요. 이거 전 세계적으로 교육센터들이 많이 문을 닫았죠.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방글라데시 정부에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엔데믹이 되어가고 있는 시기에 작년 12월에 방글라데시 정부에서 로힝야 난민 캠프에서 교육 제한 명령을 다시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은 한 개 이상의 러닝센터에 등록할 수 없고, 미얀마에서는 3세부터 5세까지 로힝야 아이들이 종교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제 로힝야 난민 캠프에서는 최소 5세 이상만 등록할 수 있다. 그리고 집에서 교육하는 거, 과외 선생님 불러서 교육하는 거 모두 다 폐쇄한다, 금지한다. 그리고 방글라데시와 관련한 모든 교육 내용은 러닝센터 안에서 할 수 없다. 방글라데시 교사들은 러닝센터 안에서 방글라데시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영어로만 사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로힝야 아이들이 방글라데시 언어를 배우면 안 되기 때문에 미얀마어로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이제 휴먼 라이츠 워치에서는 감옥 섬이라는 명칭을 부여했는데요. 바산차르 섬으로 방글라데시 정부가 약 10만 명의 로힝야 사람들을 이주시킬 계획이고요. 올해 4월까지 총 26만 명이 강제 이주된 상태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차르라고 하는 단어는 퇴적물로 이루어진 섬을 차르라고 부르거든요. 이 바산차르 섬도 마찬가지로 퇴적물로 만들어진 섬인데 20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고 지형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하고, 방글라데시는 세계적으로 사이클론과 홍수의 피해가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제 지형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한 곳에 로힝야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그런데 로힝야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폭력과 학대 사례가 굉장히 많이 보고되고 있어서 이것과 관련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힝야 사람들이 2017년에 강제로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로 이주해 와서 지금 이제 6년 차죠. 6년 차 2022년을 맞아서 뭐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로힝야 사람들이 콕스바자르 난민 캠프에서는 어떻게 일상을 살아갈까라는 이야기를 미얀마에서의 삶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에서 2012년도에 아까 김희수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불교도와 무슬림 간의 종교 관련해서 굉장히 충돌이 굉장히 크게 있었죠. 그 이후에 로힝야 사람들도 좀 많이 일상이 많이 변했는데요. 미얀마에서도 여행, 결혼과 같은 제한이 있었고요. 2자녀 제한 정책도 있었고 교육기회와 관련한 제한도 있었습니다. 근데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에 와서도 똑같은 이런 제한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굳이 비교를 해보니까 미얀마의 정부 아래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소수민족으로서의 차별과 배제 속에 있었는데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난민 캠프에 와서도 똑같은 제한들이 있더라고요. 먼저 의료 출생 관련해서 이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방글라데시 캠프 34개 캠프에서 90만 명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의료시설이 유엔 기구라든지 세계적으로 NGO들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고 병원 진료가 원활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국제기구에서 지원하는 의료시설에서는 많이 가지 못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이런 보건소, 클리닉 같은 경우에 좀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의료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분들이 미얀마에서도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해요. 2012년도 미얀마에서의 이 제약들과 관련한 사항은 BBC 미디어 액션이라는 단체에서 설문조사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설문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 PPT를 작성했는데요. 관련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량 관련해서 미얀마에서 나사카라고 하는 2013년도에 폐지되긴 했는데 1992년도에 만들어진 국경 수비대라고 해야 되나? 이민청, 국경 수비대, 경찰, 이런 이런 기관과 사람들로 구성된, 그냥 번역하자면 국경 수비대라고 하는 이 나사카라고 하는 이 조직에 의해서 많이 갈취당하고 추가 세금 징수로 인해서 식량 사정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방글라데시에 와서도 역시 거의 80%가 배급 식량에 의존하고 있고, 매월 전자 바우처라고 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식량 배급을 받지만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고, 이 사람들 생계 활동을 하지 못하고, 고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로힝야 사람들에 대한 고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계 소득
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늘 부족한 생활 속에서 지내고 계시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나마 있던 볼런티어 일조차도 없어졌기 때문에 여성과 여아의 영향이 부족해지고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이 줄어들면서 여성과 소녀의 식사 횟수, 식사량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네, 생계 앞에서 식사와 생계가 식량과 생계가 굉장히 많이 연계가 되는데요. 미얀마에서도 그 재산 소유는 가능했는데 높은 세금과 엄격한 규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세요. 근데 방글라데시에 와서도 여전히 고용 불가와 현금 지급 제한, 난민들에게 저희가 뭐 월급이나 인센티브나 뭔가 현금을 줄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방글라데시 정부에서 굉장히 제한되고 있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방글라데시 로힝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쉘터, 미식량 물자 관련해서도 늘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방글라데시가 굉장히 습하고 햇빛이 강렬한 지역이라서 대나무로 만들어진 쉘터는 매년 노후화되거든요. 부식되고. 그래서 이게 내가 잠자고 먹고 쉬는 공간이 가장 열악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고요. 매년 유지보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90만 명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안정적이지 못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고요. 특히나 이제 4, 5월부터 로힝야 난민 캠프는 몬순이 시작되거든요. 이 몬순 때는 집중호우, 산사태 등이 많고 그리고 이제 사이클론도 올 수 있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나의 안전을 지켜줄 쉘터가 많지 않아서 굉장히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혼과 죽음 관련해서도 현재 방글라데시 난민 캠프에서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방글라데시 캠프 관리 공무원한테 허가를 받아야만 결혼이 가능하고요. 그랬는데 미얀마에서도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사카라는 그 조직에게서 허가 및 뇌물을 줘야지만 결혼이 가능했다고 해요. 네, 로힝야 사람들은 미얀마에서도 방글라데시에서도 똑같은 제약을 가지고 있고, 그 미얀마에서도 그랬지만 방글라데시 난민 캠프에서도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가족 내 부양이 어려우면 딸들을 어린 나이에 12세, 15세 이전에 결혼을 많이 시키는데요. 지금 캠프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있고 또 생계 문제로 인해서 일부 다처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젠더 기반한 폭력 관련해서도 미얀마에서 여성은 이 로힝야 공동체의 4단계 계층 중에서 여성은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가족 내에서 전혀 의사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가장 하위 계층을 차지했던 여성인데 방글라데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친밀한 관계에 의한 성폭력, 일부 다처제로 인한 여성들의 권위 하락, 여성 또 성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등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 상황과 맞붙어서 여성과 소녀의 무급 돌봄 노동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보수적인 무슬림 사회였던 로힝야 사회가 더욱더 여성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여성들을 집에 가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얀마에서는 2012년 이전에는 달빛 아래에서 두두놀이를 하는 걸 자유롭게 했었다고 해요. 근데 2012년 이후에는 어두워진 후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방글라데시 난민 캠프에서도 여전히 네, 밤에 돌아다니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단 캠프 밖으로 나오지는 못하고요. 철조망 밖으로 안에서도 돌아다니는 게 금지되어 있고 미얀마에서도 전기나 TV가 없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방글라데시에서도 그런 전기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태양열을 충전한 전기를 전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팬데믹 상황이 되면 취약한 지역에서 취약한 사람들이 더 취약하게 만드는 상황이 전개되는데요. 이번 로힝야 난민 캠프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그 최취약층이라고 할 수 있는 싱글맘이라든지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중증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많이 악화됐고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에 강제로 이주되면서 갖는 트라우마 그리고 캠프 상황에서의 불안, 송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생계에 대한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가 계속 겹치면서 사람들에게 만성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 5명 중에 1명은 정신 문제가 있다. 문제라기보다는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동과 관련해서도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이후에도 방글라데시 정부의 뭐 제한 명령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교육이 좀 어려워서 아마 이제 아디에서도 아동의 교육권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조사하고 있어서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식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기간 때 굉장히 중요한데 손 씻고 뭐 세탁해야 되고 이래서 위생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식수가 중요한데 코로나 때문에 봉쇄가 돼서 여러 가지 인도적 지원 기관이라든지 활동가들이 캠프에 잘 들어가지 못하면서 식수를 보급할 수 있는 장치들에 대해서 수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지원이 잘 어려워서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잠깐 시간이 한 2, 3분 정도 남아서 현재 아디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여성 심리사 회복 역량 강화 사업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아디에서는 2016년부터 로힝야 난민 분리구제 관련한 사업들을 방글라데시, 미얀마, 한국에서 진행 중이고요. 한국에서는 로힝야 난민 관련한 국제연대와 한국 시민사회와의 연대 활동을 하고 있고 매년 1회씩 집단화살 추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디에서 하고 있는 여성들과의 심리사회적 회복 역량 강화 사업은 34개의 캠프 중에 14번째 하킴파라 캠프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심리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사업,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고립을 치유하기 위한 자조 모임을 만들고 사회적 상호 지지망을 확립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또 생계유지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로 현재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생계유지와 관련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심리 치유를 하기 위해서 로힝야 난민 여성들을 심리 지원단으로 양성시켜서 현재 26명의 로힝야 난민 여성 심리 치유 트레이너가 양성이 됐고요. 네, 10년 동안 로힝야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활동들을 계획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로힝야 난민 캠프의 여성 힐링센터 본점과 브런치해서 총 브랜치죠. 총 2개의 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저희가 로힝야 난민 캠프에서 지원 사업을 해오면서 방글라데시 난민 캠프 14에 7,900여 명 정도에게 영향을 미치는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카카오 가치가치의 아디의 활동을 더 알 수 있는 모금함이 개설 중이니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로힝야 사람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 로힝야 분들은 그 학살 이전에도 사실은 굉장히 인권 취약한 대표적인 그런 집단이었는데 그 학살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까지 겹치면서 이게 정말 너무나 그 어려운 상황이 처했다는 사실을 또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아디가 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소중한 활동 계속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지지와 연대를 보내면서 하루빨리 이 로힝야 분들이 좀 더 안전한 곳에서라도 적어도 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소속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오늘 발제로스 마지막인데요. 네, 이 문제 관련해서 또 굉장히 또 많은 고민과 또 아무래도 또 이제 조국의 일이시기 때문에 더 많이 요즘 계속 많이 고민하시고 활동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가 건설과 국민 통합을 위한 NUG 활동의 현황과 과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네, 주제에 관련해서 발표를 해주실 거였습니다. 미얀마 NUG 한국 대표부의 묘인 선생님 발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걸 말고요. 제가 이 파일 말고 다른 거 화면 공유할 수 있나요, 여기서?
아, 네, 제가 지금 예. 네, 준비하시는 동안 계속 저희가 지금 소수 민족 간에 지금 이게 왜냐하면 미얀마 군부와 싸우고 있는 그 주요한 또 그 저항의 한 축이 바로 소수 종족이고 또 소수 종족이 보유하고 있는 이 우장 집단 군대라고 하죠. 이 EAO의 역할과 활동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PCS. 예, 여기에 대해서 네. 김희숙 박사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고 다음으로는 로힝자 이분들이 지금 난민촌에서 어떻게 지금 살고 계신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네, 사단법인 나디의 공선주 활동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가지 발제를 듣고 이제 묘연 선생님 발제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묘연 선생님 발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봄의 혁명과 NUCC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앞에 그 발표했다시피 지금 미얀마에서 지금 쿠데타 이후 많은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제가 이 미얀마의 정치적 문제를 보면은 세 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 가장 주요한 거는 그 인종 갈등이었습니다. 그 인종 갈등은 독립부터 현재까지도 해소하지가 못하고 있고 그 독립한 후부터 아직까지 그 세 번의 쿠데타도 그 소수민족들과의 그 다양한 민족들이 거주하는 그 미얀마의 국가 건설 과정에 크게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또 한 가지는 헌법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얀마에 세 개의 그 헌법들이 있었습니다. 독립한 후에 1947년에 제정한 1947년 헌법, 1973년 헌법과 2008년에 군부가 그 제정한 헌법 세 가지가 있는데요. 미얀마 같은 그 다양한 민족들이 거주하는 국가가 진짜로 그 연방제로가 하는데 그 미얀마의 독립할 때부터 있었던 헌법들은 특히 당일 국가의 형태가 있는 헌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립한 후에도 그 인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내전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정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그 인종 문제도 같이 해결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지금 저희가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88 항쟁 후에는 그 국민들의 대규모 시위로 인해 그 일당 독재가 종식되었는데 그때 비워 있는 국가 권력을 군부가 쿠데타를 통해서 장악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그 청년들과 그 젊은 세대가 그 모두 바마 그 학생 전선 그 ABSDF라는 그 무장 조직을 그 창설해서 그 무장 투쟁에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또 다른 일부의 그 정치인들을 안넬디라는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군부니 마련한 1990년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 선거에도 그 안넬디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지만 그 군부가 그 권력 이양 거부했습니다. 그때 뭐 일부의 정치인들이 국경에 피해서 거기서 뭐 안CGUB라는 망명 정보를 만들었는데요. 그 1998년 후에도 그 남아 있는 정치인들은 CRPP라는 그 인민의회를 대표하는 의원회 CRPP라는 그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파파 한제 후에 그 방독재 운동에 보면은 그 모두 거기서 들어가는 모두 세력의 연합이 아주 부족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지금 미얀마의 정치 상황이 88 항제 후에 그 정치 상황과 똑같다라고 하지만 좀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 88년 항제 때는 그 쿠데타 전에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2021년에는 그 쿠데타로 인해서 그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쉽게도 그 국민들은 그 무장 투쟁의 길을 선택해야 하지만 이 CRPH라는 그 국민 의회를 대표하는 의원회 그리고 CRPH과 다른 그 민족 무장주지들과 다른 대표자들이 협력해가지고 안유CC라는 기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CRPH과 안유CC가 협력해서 그 임시 정부 역할을 하고 있는 안유지를 창설했습니다. 안유지는 그 창설한 후에도 그 로힝자 민족들에게도 그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안유CC라는 그 민족통합자문위회라고 저희가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거기서는 2020년 선거에 승리했던 의원들도 있고 미얀마에서 그 70년 동안 군부 독재로 싸웠던 무장조직들도 들어가고 그리고 다른 그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 그런 모두 세력들이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 안유CC의 역할이 이 지금 보의 혁명에 아주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얀마에서는 그 민주주의만 아니라 다양한 민족들이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정치 권리, 자치권을 저희가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유CC는 지금 저희가 군부를 싸우고 있는 시기에는 모두 세력의 협상기구로서 군부를 싸우고 있습니다. 또 안유CC가 또 다른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유CC에서는 많은 세력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얀마의 독립한 후부터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인종 문제를 지금부터 해소할 수 있게 점점 노력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봄의 혁명에는 그 모두 세력의 연합이 예전 그 파파 형제보다도 훨씬 강화하고 이번에는 저희가 또 군부 독재를 이겨냈다면 역사가 회귀하지 않게 또 진정한 연방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할 수 있는 그 과정에 안유CC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좀 활동도 하면서 좀 바빠서 발표를 많이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서 제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묘인 선생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그 NUG에 이어서 NUCC의 출범이 그 오래 지속되고 있는 소수민족과의 통합과 더불어 그 공통의 과제인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전기가 되기를 저도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세 분의 발표 잘 들었고요. 이 세 분의 발표에 관련돼서 이제 토론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전북대 동남아연구소의 김정현 박사님 토론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에게 토론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 분의 발표를 정말 잘 들었고, 또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묘혜인 선생님하고 공선주 선생님에게 질문인데, 먼저 공선주 선생님의 그
발표 내용에서 제가 특히 이제 관심 있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미얀마에서 정부에 의해서 차별을 받던 이 로힝야 난민들이 보호를 찾아서 이제 피난을 간 방글라데시에서도 똑같은 종류의 차별을 받고 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좀 놀라운 설명이었는데요. 왜 이렇게 차별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어지는지, 방글라데시는 UNHCR 그 유엔 난민기구한테 보호를 좀 일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로힝야 난민의 그 보호의 그 권리 보장 주체가 UNHCR이 아닌지, 방글라데시 정부가 얼마나 이제 깊이 관여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한국 정부가 코이카를 통해서 많은 이제 NGO 단체, 아디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국제 인권 단체들한테 지원을 주면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좀 어떤 전략을 세워서 이 문제에 접근해서 방글라데시 정부한테 압박을 줄 수 있을지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묘혜인 선생님 이제 발표와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못해가지고 좀 기사도 찾아보고 하니까 그 NUG가 최근에 이제 그 미얀마 군부 관련한 민간인과 가족들을 상대로 이제 폭력을 높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비판을 받고 있다는 뉴스 기사를 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전과 같은 상황에서 그 자신들의 이익이나 어떤 그런 목표를 위해서 분쟁에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제 그런 폭력의 그 피해자가 민간인도 포함하게 될 때, NUG 자체가 이제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NUG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표 하나가 국제적 규범, 인권 규범, 뭐 로마 규정에 합의를 해서 ICC의 관할 구역에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로힝야 시민권을 철회했던 것들 다시 회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국제인권 규범을 잘 지키면서 지금 미얀마 군부보다 더 나은 정권이 될 수 있으니까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된 정부로 인정해달라, 이게 주장인데, 오히려 이렇게 인권이나 전쟁 범죄에 있어서 가해자가 된다면은 오히려 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NUG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이 점이 좀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소주 선생님 먼저 답변해 주세요. 그 질문 주셨는데요. 저도 참 많이 답답하고 궁금한 내용들인데, 어느 국가에나 UNHCR은 물론 여기 지금 홍문수 교수님 국제개발 전문 교수님이시라서 제가 그 앞에서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따가 또 말씀해 주실 거라 생각하지만, 어느 국가에서나 그 국가 그 바운더리 안에서의 총 권한은 그 국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글라데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방글라데시 국내에 있는 모든 권한은 방글라데시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난민 캠프일지라도 UNHCR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큰 국제기구죠. 유엔의 국제기구이지만 방글라데시 정부와 아래에서 방글라데시 정부와 협의해서 난민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고요. 방글라데시 정부가 이 부분에서 많이 까다롭다고 해요. 소문이 좀 많이 났어요. 많이 어렵대요. 방글라데시 정부와 협상해가지고 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많이 어려운 국가 중에 하나라고 소문이 나 있고, UNHCR도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협의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그 바산차르라고 하는 섬에 로힝야 사람들을 강제로 지금 이주시키고 있는데, 여기 바산차르 섬에 들어갈 수 있게 UN 사람들, NGO 사람들을 들어갈 수 있게 방글라데시 정부와 협의하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려워서 굉장히 지나는 시간을 거쳤다고 하고요. 바산차르 섬에 저희가 갈 수 있다고 마음대로 갈 수 있지 않거든요. 저희 아디도 아직 가보지 못했고요. 그러면 한국 정부의 역할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느냐? 방글라데시 정부의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은 ODA 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제사회의 관심이 로힝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줄어서 2017년도에 제가 난민 캠프에 갔을 때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굉장히 실업률이 높잖아요. 콕스바자르가 NGO의 메카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활동가들이 콕스바자르로 몰려들었는데 지금은 인도적 지원이 줄어서 다들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정부도 이런 실업률과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정말 한국에서 ODA 자금을 막대하게 막 지원한다면 그게 파워가 되지 않을까. 난민 정책들을 조금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 왜냐하면 방글라데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요. 정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지만 소소한 역할들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저 NGO들이나 국제기구들이 인권 관련한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난민법이라든지 정책들이 쉽게 바뀌지 않은 것처럼 방글라데시로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소 예, 답변하기 쉽지 않으실 거로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 묘연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도 폭력을 아주 싫습니다. 이번에도 뭐 무장투쟁까지 안 가고 평화로운 시위로만 군부를 이겨낼 수 있다면 아주 좋겠다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현명 무장투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 NUG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폭력을 허락해 주는 거는 제가 진짜로 이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NUG 국방부에서도 그 인권 관련돼서 그리고 지니바 컨벤션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지킬 수 있게 규칙들을 그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제로는 그 제가 뉴스나 SNS를 보면은 그 어떤 지역에서는 그 군부하고 협력하는 그 민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민간인들 사이에서는 스스로 혐오가 너무 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아지는 거를 저도 알고 있는데 솔직히 NUG도 그런 상황을 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부를 그 반대하려고 그 지역마다 시민 방위군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런 시민 방위군들은 그 NUG에 통제하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런 과정에 그 노력하고 있고, 만약 그런 폭력을 그 의도적으로 했다면 저희가 그 해명이 끝나도 그것이 뭐 정의가 있어야겠죠. 그 재판에 올라가야 하고 그런 경우가 꼭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는 다시 말하고 싶은 거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폭력을 허락했다라는 걸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문제지만 비교적 말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신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부산의대 홍문숙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홍문숙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번에 묘혜인 선생님 처음 뵈서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 광주 현장에 같이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석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고, 또 동시에 그래도 이제 줌이라고 하는 이런 거 덕분에 다른 지역에 살고 있지만 또 이제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에서 이런 세션을 또 별도로 마련해 주셔서 또 미얀마 집중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어서 굉장히 좀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줄었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그렇기도 하고
또 앞서서 이제 공선주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미얀마 인도적 지원에 대한 우리나라 공적 개발 원조라든지 혹은 민간의 지원이 민간의 지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국가 간이나 이제 다자 협력 차원의 지원들은 현저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논의가 저희끼리라도 좀 정리를 잘 해서 외부의 많은 분들과 특히 이제 광주라고 하는 이런 모멘텀을 고려해서 해석될 수 있을까? 또 전달될 수 있을까를 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일반 시민들께서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그래서 특히 오늘 한국어로 진행되는 세션이니까 한국의 일반 시민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고민을 좀 같이 해볼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열정적으로 이제 미얀마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소수의 한 100명 안 되겠죠? 한 소수의 활동하시는 분들과 연구자들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제 지금 미얀마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김희숙 선생님이 주신 정보와 이제 공선주 선생님이 주신 여러 가지 실제 활동 부분과 또 NUG가 활동하는 모습 안에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서 잘 조율을 같이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의견을 2가지 드리고 또 질문을 특히 이제 김희숙 선생님 거 제가 토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질문을 또 김희숙 선생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견하고 또 같이 좀 고민해 보고 싶은 부분은 그 얼마만큼 우리가 미얀마의 특수성을 이야기를 그 맥락을 살려서 이야기할 것이냐 하는 부분과 또 동시에 이제 인류 보편적인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이것을 이제 인권의 프레임 안에서 저희가 인류 보편적으로 정치권의 침해나 인간의 기본권 침해 문제로서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균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미얀마에 아웅산 수치 정부가 들어와서 아웅산 수치 정부가 했던 여러 가지 만행들과 실수들과 부적절한 대응들과 이런 것들과 로힝자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이해를 했는데 이제는 군부와 아웅산 수치 정부와 로힝자 이슈와 NUGC까지 갈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이나 심지어 전공하시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거 되게 미얀마는 특수한 맥락이니까 그거는 국내 문제구나. 그래서 미얀마 내부에서 해결될 때까지 우리가 외부자로서 할 일이 없지 않을까라고 소수의 아주 적극적인 활동가들 이외에는 이제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이제 인류 보편적인 문제인지 미얀마적 맥락이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해가는 것이 저희가 앞으로 특히 이제 앞으로 1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1년 동안 같이 어떻게 메시지를 만들어 갈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2번째 제안은 김미숙 선생님께서 되게 중요한 제목을 주셨는데 정치권 시민권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같이 해석해 갈 것이냐가 중요한데요. 저는 주로 이제 버마족하고 샨족들하고 같이 많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카렌족이나 로힝자 이제 종족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새로 배우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미얀마라는 나라가 엄청 큰 나라고 굉장히 많은 현실과 사회들이 공존하는구나. 저도 배우거든요. 저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한국 사회에서는 주로 카렌족 이야기가 이제 미얀마의 이제 주류로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그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권과 시민권의 기준이 어딘지도 같이 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우리가 법적인 시민이라든지 아니면은 최소한의 시민의 스탠다드를 이야기하는 거랑
아니면은 이제 각각의 종족 정체성이나 특히 종교를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지만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니까 종교에 근거한 시민성에 대한 이해가 미얀마 안에서 다층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얀마적 맥락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인류 보편적의 보편적 문제라고 하는 메시지를 조금 더 같이 전달하면 어떨까 뭐 이런 작은 소망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김인수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오늘 이제 정치권하고 시민권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던지셨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시민권이 미얀마적 맥락에서 어떠한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고요. 정치권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선거라든지 아니면 헌법에 대한 그런 권리는 당연히 저희가 보는데 미얀마는 되게 종족별로 종교별로 시민성을 보는 데 관점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하나 더 이제 NUG 한국 대표부의 모혜인 선생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저도 이제 NUG 활동에 대해서 그 연대와 지지를 보내지만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들을 때 NUG 활동을 한국의 샹하이 망명 정부다 뭐 이렇게 저희 학생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NUG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활동들을 하고 계시지만 한국에서는 어떠한 활동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계시고 또 한국에서는 한국 대표부가 왜 아시아에서 한국에만 이렇게 대표부가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시는 건지 아시아 내에서는 그 맥락이 뭔지 조금 듣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김희숙 선생님께 질문 한 가지 그다음에 묘혜인 선생님께 질문 한 가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제 거 그 발표 화면 하나만 좀 띄워주시죠.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잘 모르는 걸 가지고 공부하겠다라고 이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미얀마 소수 종족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을 하게 된 그 이유가 원래 세계 인권 선언이 발표되고 나서 1948년에 발표되고 나서 이제 1968년이었나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 있잖아요. 세계 인권 선언에서 나와 있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선언, 그러니까 그 규약을 그 규정을 훨씬 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형태로 다시 이제 만들어낸 게 이제 그 규약이었는데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이제 가장 인간으로서 자신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이라고 해서 그걸 자유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 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라고 해서 이제 특히 이제 그 건강권 제가 이제 요즘에 동남아시아에 특히 이제 미얀마의 보건 의료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두 규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얀마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보통 건강권 관련해서는 그 사회권이라고 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 훨씬 더 많이 인용이 되는데 미얀마 같은 나라에서는 그런 형평성에 관한 사회권보다는 기본적으로 시민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 그 모든 권리들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바탕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미얀마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이제 꽂힌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접근을 하게 됐고 특히나 미얀마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소수 종족 문제에 있어서는 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홍무승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 시민적 권리라는 거하고 정치적 권리라는 것 이제 이것을 약간 이제 분리해서 설명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저는 이 시민적 권리라는 것은 이제 정치적 권리하고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이제 시민적 권리는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 협약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두 개는 같은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미얀마 같은 데에서는 일단 소수 종족들이 하나의
그 헌법에는 이제 이들을 뭐 135개 종족이라든지 또는 이제 주요한 7개 주요 종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시가 돼 있긴 하지만 이들에 대한 시민권이라는 게 보장이 되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특히나 소수 종족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권이라는 것은 어떤 층위에 자리하는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발표를 하다 말고 시간이 지나가서 못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미얀마에서는 이제 국가와 사회 관계에 두 층위가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미얀마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버마족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 외에 비버마족 종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미얀마에서 국가 사회라는 것은 그 시민권에 관한 이제 논의와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국가 사회 관계에 두 층위가 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상황인 거죠. 군이라는 군대라고 하는 미얀마 군부와 그다음에 일반 시민, 그 민주화를 지지하는 그런 시민들의 층위.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당연히 이거는 이제 시민권에 관한 그리고 시민권이고 정치권에 관한 이제 그런 그 논의의 대상이라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층위가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렇게 군과 시민의 관계에 관한 이 영역이라는 게 소수 종족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소수 종족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군과 그것에 대항하는 민주화 운동 세력의 이런 관계가 아닌 사실은 이 민주화 운동을 하는 세력들이 주류가 누구냐면 바로 도시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버마족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조차도 사실은 버마족들이 거의 전유하는 그런 것이었었다. 그런 가치였었던 것이다. 거기에서 소수 종족들은 오히려 배제되어 왔었던 것이고 소수 종족이라는 것은 그래서 항상 주류인 버마족과 그 버마족에 대한 싸움으로서 그 대립관계에 있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왔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에게 있어서는 시민적 권리라든지 정치적 권리라는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 박탈당하는 그런 것들을 박탈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이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보면 1988년이나 지금 현재의 상황이나 소수 종족들이 끊임없이 계속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고 그 민주화 운동에서 탄압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들을 자처해온 그래서 고마운 사람들인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런 점에서 그들이 그러면 과연 그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 탄압받아서 쫓겨나온 버마족 시민들하고 같은 존재냐라고 하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권의 무게가 다르다. 시민권의 가치가 다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미얀마에서는 이런 층위가 있다라는 것, 이런 뭐랄까 평행 이론이라고 할 만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아까 이제 묘혜인 선생님도 1990년 총선 이후에 CRPP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NCGUB라는 게 만들어지고 NCUB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정치 협의체들이 만들어졌었는데 지금 2021년 상황을 봐도 똑같아요. 2020년 총선 끝난 후에 뭐 CRPH가 사실은 영어로 번역하면은 People's Parliament니까는 이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똑같은 형태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도시에서 싸우던 민주화 운동 세력들, 그 시민들, 미얀마의 시민들은 소수 종족들, 제가 이제 아까 조미아라고 표현한 그 산악지대로 도망쳐가고 거기에서 소수 종족들의 보호를 받고 거기에서 임시 정부를 꾸리고 그래서 저항하고 그런 이제 역사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다시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그 버마족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권과 같은 무게와 같은 가치를 가지지 않은 소수 종족들의 시민권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 문제가 1990년대 이후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미제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런 현재의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 페이지에서 썼던 게 바로 이제 그 사이 1990년대 이후에 어떤 잘못들이 있었는지, 어떤 한계들이 있었는지 그런 한계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쿠데타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훨씬 더 이제 포괄적인 저항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거에
그 한계들을 어떻게 성찰하고 어떤 방법들을 찾아갈 건지 이제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는 뭐 누구나 다 공감은 합니다만 2008년 헌법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지 헌법이 잘못됐다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헌법 내에서 어떤 규정들이 기본적으로 소수 종족들의 인권과 그들의 정치적 권리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상세하고 구체적인 그 검토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들을 고치지 않는 한은 지금 현재의 봄의 혁명이라는 것도 이후에 다시 한 차례 이런 평행 선상을 달리는 그런 역사를 반복하게 하는 그런 한계에 노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복잡한 얘기였었습니다만 시민적 정치적 권리라는 것들이 지금 현재 미얀마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누구에게 특히 더 중요하냐 소수 종족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홍문수 선생님 제가 궁금해하시는 데에 대한 답을 적절히 했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은 이런 거였다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유지 관련돼서 물어보는 선생님 질문 감사합니다. 안유지는 지금 대표부로서 한국, 일본, 그리고 호주, 체코, 프랑스 그런 나라들의 대표부를 두고 있는데요. 그 처음으로 한국의 그 대표부를 열었던 이유는 특히 한국의 그 한국 시민사회 단체와 일반 시민들의 지지가 아주 세계적으로 또 아주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대표부를 만들었고요. 저희 대표부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은 안유지에 지금 하고 있는 저희가 지금 채권 같은 거 그 자금으로 위해서 하는 그 채권 파는 것도 있고요. 그거는 한국에 거주하는 그 이주 노동자들 향해서 그 많이 팔고 있는데요. 그게 채권하는 것이 정부가 국민들에게 그 돈을 빌리는 거죠. 그거와 같이 그 안유지도 지금 채권을 파고 이자는 없지만 뭐 다음에 돌려주겠다 그런 약속으로 해서 채권을 파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대표부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고 다른 것들은 그 한국 측과 미얀마 측에 있는 그 안유지 장관들하고 한국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 그리고 외교부 쪽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중심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뉴스를 한국에 널리 알아주고자 그 뉴스레터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이제 김희수 선생님 마지막에 띄워준 발제 보면서 이제 1990년과 그리고 2020년 현재에 약간 평행 이론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과연 이제 이걸 보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역정 지금 걸어오고 있는 길에서 우리도 이거를 좀 보면서 이렇게 반성이나 아니면 그런 쇄신이나 이런 혁신을 좀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은 좀 고민이 들었고요. 그 NUG 한국 대표부 전 세계 한국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한국 시민사회 단체와 한국 시민들의 적극적 지지 때문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요즘에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전국 106개 단체가 모여 있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 단체 모임의 이제 공동 집행위원장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이렇게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서 더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또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기독 행동에서 오늘도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기도회를 또 개최를 하시고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미얀마 군부와 협력한 한국 기업들 문제를 포함해서 계속 관심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준비된 발제와 토론 다 마쳤습니다. 오늘 줌으로 참석하신 선생님들 혹시 질문이나 있으시면 지금 이제 말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남기실 분 있으시면 화면 켜시고 네, 마이크도 켜시고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재성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드린 게 있네요. 그래서 일단 전재성 선생님 질문은 아마 채팅방에 지금 줌 켜고 계신 보실 텐데 공선준 선생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한국 정부가 아세안과 협력하여 로힝자 난민 문제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으시다면 작은 것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둘째로 묘엔 선생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미얀마 국내의 많은 피난민들에게 한국 정부나 시민이 인도적인 지원을 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선준 선생님 먼저 질문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소장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요. 저희 2017년에 로힝야 사람들의 대규모 강제 이주가 있었을 때 한국 언론이나 국제사회 언론에서 로힝야 이슈가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됐었거든요. 이제 2018년까지, 2019년 초까지도 로힝야 관련해서 한국사에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우리에게 좀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후로 로힝야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감소했지만 언론에서의 거론되는 그 횟수들도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누가 전쟁 날 줄 알았겠습니까? 전쟁이 나면서 더 언론에서 많이 소외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전북대 동남아 연구소에 굉장히 감사드리는 게 이렇게 로힝야 사람들에게 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와 자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는데 저희가 로힝야 난민 문제 완화에 큰 기여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국사에서 로힝야 담론을 꾸준히 가져가는 게 로힝야 사람들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저희와 같이 인도적 지원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단체들한테도 정말 큰 힘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로힝야 사람들은 미얀마에서도 존재를 증명받지 못하는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존재였는데 방글라데시에서도 철조망 안에 갇혀진 존재거든요. 그 사람들을 계속 기억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로힝야 담론을 계속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고 계속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로힝야 사람들의 담론을 이니셔티브를 가져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제가 한 가지 좀 추가 드리면 좀 정보 공유 차원에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 아세안에서 체계 안에서 인도적 지원 지금 이제 확대하는 약간 다자적인 흐름 중에 지금 좀 어렵고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아세안이 직접 주도하는 AHA 그 센터 위주로 하는 다자 지원 확대하고 거기다가 이제 UNHCR이나 뭐 유니세프나 이런 데 통해서 또 미얀마 내나 미얀마 국경 지역이나 혹은 이제 방글라데시 지원에 대해서 확대를 하기 위한 두 메커니즘이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여서 마치 아세안의 HA 시스템하고 UN이 하는 휴머니터리안 어시스턴트 시스템이 약간 경쟁하는 것처럼 두 개의 큰 국제 조직들이 협력하지 못하고 있는 게 좀 문제여서 만약에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미얀마 인도적 지원 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뭐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면 아마 이제 아디 같은 데는 이제 뭐 외교부 같은 회의대 같은 데 가서 발언을 많이 하시니까 한국의 입장에서는 아세안의 AH 통해서도 저희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고, 또 UN 시스템을 통해서도 다자나 멀티바이 같은 걸로 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으니까 한국은 둘 다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제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두 개가 분리되어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고 또 실제 현장에서 볼 때는 그 영향이나 효과가 좀 적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제 5월 9일에 올해 그 인도적 지원 메커니즘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아세안 회의들 결과들이 또 초안이 나왔는데요. 지금 미얀마 내부하고 또 미얀마 국경 지역에 있는 인도적 지원의 예산이 지금 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요.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도 한국 정부에도 좀 더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으면 같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묘인 선생님 아까 전재생 선생님의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특히 그 한국의 이거 일반 시민들도 미얀마 피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마련해주고 있는 것은 저기 미얀마의 저희 NUG 그 해체정부 쪽에서 저희가 그거랑 연결해주고 그 직접 피난민들에게 그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물품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국내에 있는 그 시민사회 단체 네트워크하고 그 연결해 가지고 그 한국 일반 시민들이 보내는 그 물품을 모아서 보내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저희도 이런 활동은 그 얼마 전에도 저희가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모아서 그 피난민들의 그 물품을 보냈어요. 그 자금이나 물품이라도 저희가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자세히 좀 알고 싶다면 저희 대표부로 연락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것을 잘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피난민, 난민, 인도 지역 지원 관련돼서 같이 좀 더 NUG랑 저희에게서 조금 더 시민분들이 접근 편하시고 또 쉽게 그 동참하실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이나 코멘트가 없으시면 그 오늘 이제 방금도 아세안 얘기가 나왔는데 내일 같은 시간대에 아시아 전반의 민주주의를 좀 다시 좀 다뤄보고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홍콩까지 이렇게 좀 다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가별로 다시 좀 나눠서 오늘 좀 말씀 못하셨더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 그리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그런 또 세션이 있습니다. 그 줌 링크를 아마 이제 올려주실 텐데요. 내일도 좀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에서도 이제 그 로힝야와 함께하는 한국 시민사회 모임 저도 거기 아디랑 참여하고 있었는데 로힝야 문제 같이 하다가 이제 미얀마 뭐 이제 홍콩 2019년 홍콩 있었고 그 2020년에 또 태국에서 시위가 있었고 2012년 미얀마가 있었고 올해는 또 우크라이나가 있으면서 계속 전 세계적으로 좀 더 그 초점이 되고 뭐 초점의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할 수도 있고 또 위기인 상황들이 이제 곳곳에서 터지다 보니까 좀 한정되어 있는 국내 시민사회 역량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좀 다 이제 제대로 연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역량의 문제와는 별도로 계속해서도 여전히 그 고통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데 단순히 언론 보도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조금 이제 시민들의 관심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갖지도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좀 우리 한국 시민사회가 또 같이 좀 고민하고 반성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오늘 좀 세션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특별히 더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이 세션 준비하시는 전북대 동남연구소 너무 고생 많으셨던 것 같고요. 또 멀리서 참여해 주시고 못 뵈서 안타깝지만 우리 홍문수 선생님, 공선주 활동가님 그리고 우리 이제 김정현 박사님 오늘도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